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예, 오늘 첫날인데 어떻게 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안경도 안 쓰고 지금 개판입니다. 제가 지금. 예.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제까지 전 과목 다 수업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뭐 공인중개사라는 게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매 선생님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 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바로 수업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아마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야기하셨을 거니까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저는 세법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세금, 자, 세법 과목이죠. 즉 세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데, 자, 세금은 일단 여러분들께서요, 여기에서 배운 세금은 자, 실무세법이 아닙니다. 이론세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내가 좀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게 우리 배운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뭐 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실무에서 우리가 가능한 세금들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오직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지금 우리 세법도 법률 과목이죠. 법률이라는 것은요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실무에 나가면은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게 편법이겠지만 근데 그걸 자주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틀린 문제가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예 나는 세금에 대해서 처음 배운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다 버리시고 이 안에서는 그냥 제가 수업한 내용만 쭉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밖에 나가서 혹시 아는 사람에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세금이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이래 하면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잘못되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은 그냥 이 안에서만 끝내시도록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세금은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법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1년에 세법이 몇 번 정도 바뀌는지 아세요? 1년에 기본 6번 바뀝니다. 2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예전에는 천천히 변화가 됐지만 지금은요 거의 수시로 변화가 되죠. 자, 그 수시로 변화된 상황에서 세금이 못 따라가면 굉장히 우리한테 불이익이 많아져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시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게 잘못됐다면 제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또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혜택을 주려고 수시로 법률을 바꿔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 개정이 되거나 어떤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분명히 그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법은 법률 과목이죠. 여러분들 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법이 왜 어렵습니까? 그냥 법이니까 어려워요? 자, 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는 있죠.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 나갔는데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읽고 나니까요. 도대체 얘가 뭘 물어보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그 다음에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알아들으면 되죠. 근데 법률상 용어는요. 딱 규정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런 걸로 보자라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안 내보셨어요? 한 번도?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금 왜 내는 세금입니까? 오늘 저하고 뭐 해보자는 이야기 있죠 지금? 예? 얘 무슨 세금이에요? 오늘 대답 안 하면 끝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예, 시세 차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도대체 양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도가.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들어는 보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예 이 단어 자체를 내가 많이 써본 단어고 이 말이 내가 주로 뭐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석을 하라 그러면은요.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어차피 문제를 내놔도요. 못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정리할 게 아니라 이런 단어에 집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외우지 않아도요. 어지간해서는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양도는요. 유상거래만 양도라 그래요. 유상거래만. 그러면 또 유상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말은요. 이익을 말합니다. 이익을요. 소득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해서 유상으로 거래해서 뭐가 나왔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유상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만약에 유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께서 훨씬 수월해지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이라는 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외국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뜻을 모르면은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토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프리토킹이 잘 안 돼요. 왜? 성문법으로 배웠으니까. 그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죠? 주어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뭐 동사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적절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률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 이런 단어, 물권 이런 단어, 그죠? 대리인, 복대리인, 대리인은 뭐고 복대리인은 도대체 뭐냐? 또 복대리인 그러니까 또 복이 있는 뭐 대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내용 자체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셔도 좋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그런 단어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이 1년이에요. 내년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항상 모든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10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내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은 약 340일 정도 남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장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라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중간에 퍼지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뭐에 집중해라? 기본에 집중해라. 기본. 아주 기초적인 것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암기는 언제 하시면 되느냐면 5, 6월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단순히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셨죠? 별로 시험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가끔 물어봐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부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부 방법을 모를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아셨죠? 자,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 공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는 학원입니다. 저희들보다 학원이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야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지만 학원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왜? 그동안에 계속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합격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또는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학원에 의지하세요. 아셨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부터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하세요. 그대로. 모르겠으면 그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장담컨대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거의 지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 당일날 별다른 실수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저도 이 수업을 약 10여 년 정도 해오면서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합격생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래요. 원래 그러잖아요. 수능 보고 나면요. 만점짜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집에서 책만 봤다 그래요. 학원 안 다녔다 그래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효율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하세요. 필요한 것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내 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개 안 되는 절대평가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정해놓고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60점만 넣으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뭐 한 3, 4월 달이나 5, 6월 달 정도 되면은요. 괜히 옆 사람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 의식하게 돼요.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 몇 점 나왔대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나보다 점수가 많이 나와요. 내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요. 못한 거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든 점수는 언제 결정이 돼요? 시험 당일날. 모든 점수는요.
내 결과물은 시험 당일날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옆 사람 안 보여주네 뭐 네가 뭐 왜 내 걸 보려고 하네 그렇게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옆 사람한테 같이 물어보고요. 만약에 내가 아는 게 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같이 알려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세요. 같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공부는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아셨죠? 어렵게 공부하면 오래 못해요. 즐겁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까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공부가. 많은 노력을 좀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걸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오셨으니까 시험 보는 그 날까지는요.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주변 사람들 있죠? 내 가족,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내 친구, 친척 앞으로 다 버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정에 충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충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만 그 고생을 좀 하세요.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은 지금 위치가 고3하고 똑같아요. 고3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고3은요. 상전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집에서는 상전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아주 특별한 가정사의 가정에 굉장히 큰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해서는 다 빠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 추석, 휴가 없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없는 애인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애인 다 버리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나 이 공부 하나 끝까지. 그리고 나서 내년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합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부터 내 주변 다 챙기고 가면 여러분들 이 공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세법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세법이 몇 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자, 그것도 몇 문제 출제됩니까? 16문제 출제가 되죠? 네, 뭐하고 묶여 있어요? 공시하고 묶여 있죠? 여러분들 공시 수업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죠. 우리 세법은 공시법하고 묶여서 40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4문제가 출제가 되죠? 세법이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 평균 60점이죠? 그러면은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만 맞추시면 돼요? 24문제만 맞추시면은요, 합격하죠? 뭐 열심히 하라고요? 뭐 열심히 하라고요? 내 눈치를 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요. 공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공시. 공시 수업했죠? 했죠? 공시 열심히 하라고 안 해요? 이야기 하셨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공시법 다 맞고요. 세법 다 틀려도요. 합격해요? 못해요? 합격해요. 근데 공시 다 틀리고요. 세법 다 맞아봤자 합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시라고요? 공시. 자, 그러면 세법은 비록 제가 수업해드리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세법은 과목 즉 다시 말해서 문항수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16문제를 맞으려면 공시법 공부하는 시간하고 세법 공부하는 시간하고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걸 다 맞으려면요. 그러니까 이거 10시간 공부하고 이거 10시간 공부해야 이렇게 맞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효율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어느 쪽이에요? 공시죠. 그래서 공시 열심히 하시고요. 세법은 수업 시간만 좀 충실하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이제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 2차 동시에 준비하신 분들은 민법, 학개론, 그 다음에 공법에 앞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공법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잡아주셔야 되느냐면 내년 4월까지는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5월부터 전과목 공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공법이 안 잡혀 있으면은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 여기서 꽈락 나올까 봐서요. 그러니 다른 과목이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안 하면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따로 시간 내가지고 공부할 여력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대신 수업은 빠지지 마시라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세법을 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맞느냐면 16개를 맞아요. 근데 16개 맞으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16개 맞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맞을 거, 그리고 우리는 몇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24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40문제 기준으로서 굳이 16문제를 다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몇 개를 목표로 하느냐? 10개를 목표로 하십니다. 제가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능력은 10개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나머지 6개는 그냥 찍으세요. 아셨죠? 객관식 문제니까 찍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재수없는 인간이 아니라면 한두 개는 맞을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왜냐면 16개를 공부할 16개를 맞추려면요. 이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10개를 맞추시려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16개를 다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정도 공부하고요. 남은 시간에는요. 다른 공부하시는 게 낫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이에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즉 부동산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팔겠죠.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사겠죠.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 5개만 배워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나오는 세금,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이 2개를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인 소득세라는 세금하고요. 요 5개만 배우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 중에 요 취득세가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요 등록면허세가 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재산세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4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총론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매년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16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6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맞추면 된다? 10개. 자, 10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무슨 세금은 무조건 공부해놔야 돼요? 그렇죠. 소득세. 그러니까 세법 내에서도 가장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소득세예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취득세나 재산세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소득세 다 맞고 취득세나 재산세 중에 하나 다 맞고 그러면 몇 개? 9개. 나머지 7개 중에 찍어서 하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그렇죠?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10개 맞추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요. 세법에서 10개 이상만 맞추시면은요.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아셨죠? 왜냐면 세법이 10개가 맞아주면은요, 공시는 14개만 맞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뭘 집중해서 공부하시라고요?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에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재산세가 이상하게 어렵고 취득세가 더 쉽더라. 그러면은 취득세를. 나는 취득세보다 재산세가 더 쉽더라. 그러면 재산세를.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5개 중에서요, 몇 개만 공부하시면 되느냐? 실질적인 공부는 2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 나와요? 9개. 나머지 찍어서 하나 맞추면 10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를 다 이걸 다 외워야 16개를 맞추는데 이 중에서 2개만 공부해도요, 10개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개만 공부하게 되면 다른 건 다 틀리느냐? 아니에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요, 그냥 들어주시면은요, 그 중에서도 몇 개는 또 나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왜? 하나도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네, 수업을 한 코스 이렇게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설 거예요. 이 부분이 재밌었고 이 부분은 좀 어려웠다. 그러면 재밌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세법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11월, 12월 과정은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법은 자세하게 설명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이 끝나야, 정기국회가 끝나야 내년도 세법 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법 개정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냐면 2월 정도에 확정돼서 고시가 됩니다. 내년 2월 정도. 그러면 그 내용을 그때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될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법률들이 지금 국회 입법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프로가 통과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총선이라서 내년이 총선이죠. 그죠? 자, 국회의원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일단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요, 무조건 법률을 만들어서 일단 올려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니까. 일단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올리고 저런 내용도 올리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비삼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보면은 비삼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일반 토지로서 대표적으로 나대지야, 나대지. 그냥 일반 땅. 이 땅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공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률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비사업용이니까. 근데 그걸 올려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기대 없이 올려놨다는 이야기예요. 기대 없이.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요. 이러한 법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제 곧 있으면 뉴스에서 막 튀어나올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재 뭐 세법 개정안 이렇게 나와요. 개정안. 개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요, 개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나와요.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정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지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법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238페이지입니다. 자, 입문서 238페이지에 와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 조세의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세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죠. 1절에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자, 이걸 조세라고 합니다. 자, 이걸 밑에 풀어서 써놨어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과세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즉, 세금은 누가 걷어서 쓰는 돈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래서 국가가 걷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쓰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면 조세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세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거둘 때만. 일반 공공기관이 걷어들이는 것은 절대 조세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뒤에 세자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조세만 세자를 붙이세요. 조세가 아닌 것 중에서 세자가 붙는 건 두 개예요. 월세, 전세예요. 요건 세금이 아니죠?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절대 세자를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잘못된 용어가 뭐냐면 전기세, 수도세예요. 자, 여러분들 전기세는 어디에 내요? 전기세는 한전에 내죠. 한전은요, 국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전은 뭐예요? 그래요, 기업이에요. 기업.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우리가 기업에 내는 돈을요, 세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돈들은 공과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 받아보시면은요, 전기세 고지서라는 건 없어요. 전기 요금 고지서죠. 수도 요금 고지서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물세 이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셨죠? 유일하게 세금에만 무슨 자를 붙이시라고 해요? 세자를. 그래서 월세, 전세 빼고 제가 어떤 글자를 썼을 때 세자를 붙이면 무조건 뭐다? 세금이에요. 근데 세자를 안 붙이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가상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가산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요, 세금이에요. 몰라도. 왜? 제가 무슨 글자를 썼으니까? 세자를 썼으니까. 체납처분비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이거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몰라도. 적십자 회비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상공회의소 회비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셨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예요. 적십자 단체에 내는 적십자 회비는 조세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다만 내는 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세금을 거둘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걷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세의 목적은 뭐에 있다? 그렇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경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경비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뭐다? 조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도 하나의 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단체고 이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운영경비라는 게. 그걸 누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내야죠. 국민이. 그래서 이걸 회비라고 안 하고 법률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조세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돈 중에서 경비 목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면 조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벌금, 과료, 과태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어디에 내요? 국가에 내는 거 맞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내는 거 맞죠? 과태료는요, 경찰이라든지 또는 경찰서라든지 아니면은요, 구청 이런 데다가 내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라든지 구청 등은 국가나 지자체 아니에요? 맞죠?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경찰도 경찰서잖아요. 그죠? 경찰청, 경찰서 다 국가기관 맞죠? 여기에 내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이유는요, 경비 목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에서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돈이에요. 잘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벌금 등은 조세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어디에 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되고요. 무슨 목적으로 내야 돼요? 경비.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재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경비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시겠죠? 경비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내는 돈이 뭐다? 조세다.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내는 돈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 세금이 다 어디에 쓰여요? 응? 여러분들이 세금 내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예? 복지 또 예? 국방 그렇잖아요. 또 기반시설 도로를 깐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돈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충당되는 것들이에요? 세금.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게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기억나세요? 국민의 4대 의무?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기대 안 했어요. 제가 오늘까지 수업하면서요. 전 학원에 다 물어봤는데 제가 나가는 모든 학원에 다 물어봤는데요. 마지막 건 대답한 학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딱 3개는 다 대답해요. 국방, 납세, 교육. 마지막이 근로의 의무. 그죠?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국민학교죠? 설마 초등학교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로 뭐 다 아는 사이인데 예, 그렇게 하지 말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죠. 왜? 반드시 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요.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려면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국방비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각 지역구에 배정을 해주고 또 국가 전체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이 있다면 그곳에 쓰고 그 정책이 개발적으로 갈 것이냐 경제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파트들을 나누어서 국가가요. 매년 정하죠. 이번에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자. 그러면 경제, 즉 복지에서 돈을 빼서 경제에다가 밀어 넣는 거고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은 복지, 국민들을 챙기자. 그러면 경제에 들어갈 돈을 일부 빼서 복지에다가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려가는 게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은 필요한 돈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돈이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시면 대한민국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왜? 네?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많이 내기를 바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이 많이 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안 내려고 그래요? 나는 안 내고 싶어요.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세금을 다 그래요. 이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마음이 들어서? 재산이 줄어드니까. 또 아까우니까. 왜 아까워요? 왜?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접적, 개별적 뭐가 없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자,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에요? 네? 그건 5번에가 나와 있어요. 강제는 5번에가 나와 있고 자, 반대급부는 강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자,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세금은. 자,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아니라고요.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만 원어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내가 1000만 원을 냈어도 국가는 나한테 1000만 원어치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기만 했지 받은 게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의 세금을 냈더니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어치 뭔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면 당연히 세금은요, 더 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요. 어디에 쓰는 거니까?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직접적,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조세는요, 기부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지 말고 내라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왜 많이 내? 니는 적게 내는데 내가 많이 냈어. 근데 너나 나나 똑같아. 받는 혜택은. 그죠? 그러니까 더 낸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물론 덜 낸 사람들은 자기가 덜 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낸 건 항상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개인주의예요. 사람은 개인주의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 부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추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어차피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나한테 돌아온 혜택이 별로 없다면, 그죠? 우리는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자? 적게 내자. 안 낼 수는 없다. 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세금은 내야 돼요. 내야 된다면 굳이 많이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즉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절세. 그렇죠. 절세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절세예요. 절세.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냥 내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데 쓰이니까 아까운 거죠. 그죠? 이제 좀 있으면은요, 12월 달 돼가니까 뭐 할까요, 이제? 남은 예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12월 달에 연례 행사가 뭡니까? 예, 그렇죠. 보도부록 들었다 놨다 해야죠, 이제. 그렇죠. 괜히 가로수 뽑았다 심었다 또 그 짓거리 해야 되겠죠. 남은 예산 써야 되니까 괜히 멀쩡한 벽 허물었다가 다시 지었다가 지금 그 짓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 또 그거 다 해요. 전국적으로 아마 다 할 거예요. 왜? 예산 남은 거 다 써야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그만큼, 최소한 그만큼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남아버리면은요, 어라 너희들 이렇게 줬는데 예산 남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예산 그거 빼고 줘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나오는 거죠. 이게 눈먼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들을 그런 데 쓸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돈이 남으면요, 국민들 통장에 그냥 100원씩이라도 꽂아주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낸 돈을 국가를 위해서 썼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들죠.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은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쓰는 게 좀 잘못돼 있어요, 이상하게. 자, 어찌됐든지 간에 조세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될까요? 국민이 내야죠. 그러면 국민 아무나 붙잡고 당신 세금 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죠. 그래서
법률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게 4번 이야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률에 규정된 무슨 요건을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세 요건을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겠죠. 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를 다 내요? 재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재산세 내시냐고요. 자, 여러분들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는 재산이 아닙니까? 자동차는 재산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여러분들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취득세니까 뭐 할 때 내는 세금? 취득할 때. 자,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토지를 취득하면요? 차를 취득하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냉장고를 취득하면? 왜? 아니, 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왜 냉장고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내세요? 예? 등기되지 않으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콘도 회원권 혹시 사보신 분 계신가요? 콘도라 골프 회원권. 그거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그거 내요. 근데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왜 냉장고는 안 낼까요? 그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에 없어요. 단순해요. 법에 없어요. 만약에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가 냉장고가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냉장고 살 때마다 내셔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가 뭐가 있느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 대상만 취득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득세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건을 충족했으면요, 안 내고 싶어도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취득세고요. 그러면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라니까요. 그래요.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세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소득활동이라는 거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활동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소득활동에서요, 소득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명절 되면 가족들끼리 모이죠. 저녁에 뭐예요? 역시 우리 집하고 똑같네요. 자,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고스톱을 쳐서 4시간 쳐가지고 3만 원을 땄습니다. 소득입니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소득은 아니에요. 왜? 그 4시간, 5시간 앉아있을 때 동안 진짜 노동이에요, 노동.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죠, 팔 아프죠, 정신 혼미해지죠. 미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의 가치를 빼고 나면 솔직히 남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 4만 원을 벌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거 소득세 내세요, 안 내세요? 봐요, 안 내는 게 있다고요. 왜 안 낼까요, 그거요?
소득 신고를 안 하니까. 예. 아니, 소득 신고 하셔도 안 내요. 법에 없어요. 아시겠죠? 법에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에 규정된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내용이죠. 자, 법이라는 것은 불문법입니까? 성문법입니까? 법은 성문법이죠? 문서화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서화되어 있는 이 법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세상은 수시로 어떻게 되니까? 변하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게끔 문서화시켰죠. 그래서 법에 뭘 해놨어요? 요건을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걸 우리는 납세 의무라 그래요. 그러면 내야 되는데 법률에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한 가지 방법만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 내면은 1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이 방식으로 내면은 4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이 방식으로 가면은 10만 원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10만 원을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배울 게 이거라고요. 아셨죠? 근데 이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요건을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탈세라고 해요. 자, 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이건 위법. 이건 법을 위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합법. 아셨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절세. 근데 법의 요건이 아니에요. 법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조세 회피라 그래요.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요. 불법은 불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걸 조세 회피라 그래요. 이게 재작년에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조세를 피하는 것은 조세 회피라 그래요. 그건 탈세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학개론 문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은요,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원래 세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학개론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자, 절세, 탈세, 조세 회피 차이점 아시겠어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 탈세.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의 금액을 내는 걸 절세. 법에 없는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피해가는 것을 조세 회피. 그죠? 대한민국에서 조세 회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 삼성 법무팀이 1년 내내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정 회장에게 재산을 이전을 시킬 때, 기업을 이전을 시킬 때 상속세, 증여세 최소하게, 즉 다시 말해서 상속세, 증여세 없이 어떻게 하면 이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는 게 삼성 법무팀이죠. 그래서 삼성 법무팀에서 어떤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재산을 이전을 시켰어요. 법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법은 소급 적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법은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추접한 게 뭐예요? 싸울 때. 그렇죠. 네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한 10년 전에 일을 가지고요. 지금 와서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추접한 모습이에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과거를 들추지 않고 그 법인 미래에 대해서만. 그래서 삼성 법무팀에서 법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그 다음 해에 보통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연도에 법률 안으로 들어와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규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법무팀에서는 또 다른 걸 또 만들고 플랜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욕은 얻어먹었지만은 세금을 피해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 주식을 사가지고 삼성, 즉 에버랜드가 그 지배주주죠. 삼성의 지배주주죠, 에버랜드가. 근데 그걸 주식을 사가지고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뭘로 받아왔느냐면 전환사채로 받아왔어요. 전환사채. 그때 당시에 전환사채가 법률에 없었어요. 전환사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사오는 거라고, 회사채를.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느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권리를 행사를 하면 주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전환사채를요, 실제 시세보다 싸게 사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더니 주가가 확 뛰어버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겼거든요. 부과 못했어요, 그때 예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법률에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이게 법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법 내용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용어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용어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또 그런 방법도 있었죠. 삼성에서 자주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증여를 하면은 무슨 세금, 자, 증여가 되면은 무슨 세금이 나와요? 증여세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증여는 빨리 하라 그래요? 늦게 하라 그래요? 네? 어차피 증여를 할 거라면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면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증여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삼성이 잘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 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증여를 해줘요. 근데 이 A라는 기업이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싸겠죠. 그죠? 그래서 뭐 주당 뭐 3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당 3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0만 주, 300만 주를 사가지고 증여를 해요. 그래 봤자 얼마 안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증여가 됐어요. 그래 놓고 나서 삼성에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 협약을 맺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6개월 만에 상장됩니다. 상장되는 순간 300원짜리가 3만 원이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하죠. 근데 이미 증여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이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안 되겠죠. 이걸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엄청 증식을 시켰죠.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법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상장이 되면 상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증여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조세 회피예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주식 같은 경우를 증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려준다고 해서도 모를 거니까 계속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되 자녀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싼 주식 같은 경우 있으면 어차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이 회사가 싸면 어차피 이 회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10년, 20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냥 내가 내 자녀 명의로 주식을 몇 개 사가지고요.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요. 10배가 튀어 있을지 20배가 튀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네 거다라고 해주면요. 그때 가서는 걔가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냥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놔도 어차피 나중에는요. 증여가 돼야 되잖아요. 상속이 되거나 그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를 혹시라도 하시거나 또는 일반 거래 같은 경우를 하시게 되면은요. 그냥 조그만 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일정 금액,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까지는 그냥 자녀 명의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자녀한테는 모르게 하세요. 알게 하면 달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경제 개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알려주고 이건 네 거니까 이제부터 네가 이 돈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쉽게 말하면 경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세금 측면에서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라는 것은요, 법률에 규정된 뭘 충족한 자에게?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아셨죠?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낸다? 무조건 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뺏어올 수 있어야 되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세는 뭐가 원칙이다?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금전. 뭘로 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내시라고요. 현금으로. 왜? 네,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거. 네, 그 이외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금전이라는 것은 현금을 말하니까 동전이나 지폐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동전이나 지폐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납부할 수 없느냐?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에 물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조세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누가 과세 요건을 뭐한 자가 충족한 자로부터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경비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목적으로 거둬들이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죠.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요. 일단 내국세만 따져서 그래요. 관세 빼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24개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관세까지 해서 이제 25개예요. 관세는 일단 버린다고 치고 이 24개의 세목 중에서 우리는 5개만 배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뭐가 목적이니까? 사용이 목적이니까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라? 금전으로 내는 걸 기본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는 어떻게 낼 수도 있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24개의 세목 중에서 현행 6개의 세목만 규정돼 있어요. 나중에 이 6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5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개정안 중에 하나가 물납제도를 하나 없애자고 지금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 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내야 돼요? 한꺼번에 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일정 조건이 되면 쪼개서 낼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 납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세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조세는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어떻게 금전으로 징수하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단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조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